해당 내용은 사연을 기반으로 하며 신원 보장을 위해 각색됩니다. 북한에서 6년간 군 복무를 한 간호사가 있습니다. 그녀가 근무했던 곳은 남한과 직선 거리로 불과 100km, 장거리 포함발이면 서울까지 닿을 수 있는 최전방 부대였습니다. 북한 사회에서 군인은 특별한 지위를 갖지만 동시에 엄격한 통제 하에 살아가야 하는 존재이기도 합니다. 이 여성은 군 복무 중 우연히 개성공단 제품들과 마주하게 됩니다. 초코파이 하나가 쌀 몇 킬로그램과 맞먹는 가치로 거래되는 현실, 그리고 금지된 삐라 속에서 본 충격적인 진실들이 그녀의 세계관을 흔들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진짜 전환점은 한국에 먼저 정착한 외삼촌의 전화 한 통이었습니다. 바나나가 썩어서 버려진다는 말과 함께 들려온 한국의 현실은 그녀가 알고 있던 모든 것을 뒤바꿔 놓았습니다. 모든 걸 포기하고 목숨을 걸어야 하는 선택 앞에서 그녀는 어떤 결정을 내렸을까요? 그리고 그 험난한 여정 끝에서 그녀가 마주한 놀라운 현실은 무엇이었을까요? 저는 김민지입니다. 북한에서 6년간 군 복무를 했던 간호사 출신이죠. 제가 복무했던 곳은 신계군이라는 곳인데 서울까지 직선 거리로 100km도 안 되는 거리였습니다. 정말 가깝죠? 매일 훈련을 나갈 때마다 상급자들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우리가 가진 장거리 포로 사격을 하면 서울까지 날아간다. 그런 교육을 받으면서 지냈습니다. 간호사가 되기까지 1년 정도 공부했고 나머지 5년은 실제 간호사 생활을 했어요. 간호사 생활을 하면서 가장 인상 깊었던 건 외부로 나갈 기회가 많았다는 거예요. 다른 군인들과 달리 간호사들은 비교적 자유로웠습니다. 그 덕분에 저는 군 생활 중에도 장사를 할 수 있었죠. 우리 부대 위치가 정말 좋았습니다. 황해북도 신계군에 있었는데 개성과 아주 가까웠거든요. 차로 조금만 나가면 평산이라는 시장이 있었습니다. 그곳에서는 개성공단에서 생산하는 제품들을 구할 수 있었죠. 처음엔 장사할 생각이 전혀 없었습니다. 그냥 입당용 뇌물을 준비하려고 초코파이 몇 개만 사러 갔었는데, 이걸로 장사를 해도 되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초코파이가 워낙 유명하고 구하기 어려웠거든요. 일반 시장에서는 절대 볼 수 없는 물건이었습니다. 평산시장에 가서 작은 박스에 초코파이를 담고 쇠고기 라면도 함께 포장해서 준비했죠. 그걸 가지고 가서 광고한테 드렸더니 너무 좋아하시더라고요. 어디서 샀냐? 우리 가족들도 너무 좋아한다면서 은근슬쩍 더 사달라는 눈치를 주시는 거예요. 그때부터 본격적으로 사업을 시작했습니다. 부대 내에서는 그냥 평범한 간호사 생활을 했지만 외부에 나갈 때마다 장사 기회를 찾았던 거도 머리를 써야 살 수 있는 세상이었으니까요. 여성 군인들은 만 6년이 정해진 기간이어서 6년을 만기 전역했습니다. 그리고 고향으로 돌아간 지 1년 만에 탈북을 하게 됐죠. 군 생활을 하면서 정말 특별한 경험을 했습니다. 삐라를 본 거죠. 북한에서는 삐라를 보면 무조건 신고해야 한다고 교육받았습니다. 절대 손으로 만지지 말고 꼬챙이로 찍어서 가져와라. 병균이 묻어 있을 수도 있다. 보위부에 직접 갖다 바쳐라. 제3자한테 보여주면 엄청난 범죄다. 이런 식으로 교육받았죠. 내용을 봐서도 안 되고 다른 사람한테 전달해서도 절대 안 된다고 했어요. 하지만 호기심이라는 게 정말 무서운 것 같습니다. 친구 하나가 삐라를 주었다면서 보위부에 바치기 전에 몰래 보자고 하더라고요. 그때가 김정은이 막 집권했을 시기였습니다. 삐라에는 김정은의 호화로운 생활에 대한 내용이 담겨 있었습니다. 정말 뚱뚱하고 배가 나온 모습을 보면서 생각했죠. 뭘 먹으면 저렇게 뚱뚱해질까? 반신반의하면서도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삐라뿐만 아니라
적재물자도 있었어요. 사탕이나 여러 물건들이 풍선에 매달려서 넘어온다고 했는데 직접 본 적은 없었어요. 산에 가면 터진 풍선들은 많이 봤지만 정작 그 안에 들어있던 물건들은 하나도 없었습니다. 누군가 다 가져갔겠죠. 그 물건들도 절대 가져가지 말라고 교육받았지만 실제로는 사람들이 몰래 다 가져간 것 같습니다. 항상 보면 풍선 터진 것만 있고 밑에 있던 내용물들은 하나도 없었거든요. 그런 것들을 보면서 점점 의문이 들기 시작했어요. 왜 이렇게 금지하는 걸까? 정말 위험한 물건일까? 사람들은 왜 몰래 가져갈까? 이런 경험들이 쌓이면서 조금씩 체제에 대한 의문을 품게 됐습니다. 물론 그때는 탈북까지 생각하지는 않았어요. 그냥 작은 의문들이었죠. 본격적으로 장사를 시작한 계기는 정말 단순했습니다. 입당용 뇌물을 준비하려고 초코파이를 샀는데 주변 사람들 반응이 너무 좋았거든요. 처음에는 하나당 120원에 샀습니다. 그때 쌀이 킬로그램당 500원에서 600원 정도 했으니까 초코파이 하나가 쌀로 따지면 꽤 비싼 가격이었죠. 하지만 수요가 워낙 높아서 나중에는 500원, 600원을 줘도 구하기 어려웠습니다. 해산이나 청진 같은 개성공단에서 먼 지역에 가져가면 부르는 게 값이었어요. 1,200원, 1,300원을 줘도 사람들이 그 자리에서 다 사갔습니다. 보는 사람들이 다 가져가려고 했을 정도로 인기가 많았어요. 제가 직접 먹어본 순간을 지금도 잊을 수 없습니다. 세상에 이런 게 있을까? 입에 넣자마자 침이 살짝 나오면서 부드럽게 녹아내리더라고요. 정말 너클 빼앗기는 맛이었습니다. 사람들한테 초코파이를 팔 때는 설명도 필요 없었어요. 이미 워낙 유명해져 있어서 초코파이 있습니다라고만 하면 눈이 커지면서 다들 얼마나 있냐, 다 사겠다고 하더라고요. 협상도 필요 없었습니다. 내가 다 살게 하면서 달려들었어요. 쇠고기 라면도 함께 팔았는데 이것도 인기가 정말 좋았어요. 개성공단에서 나오는 쇠고기 맛 라면이 유명했거든요. 북한에서는 볼 수 없는 맛이었습니다. 한국에 와서 그 쇠고기 맛 라면을 찾았는데 없더라고요. 맛을 잊을 수가 없어서 하나원에 와서 그것부터 찾았어요. 그런데 한국에는 없는 제품이었던 것 같습니다. 장사를 하면서 저도 먹어봐야 손님한테 설명을 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맛을 봤는데 정말 충격적이었습니다. 북한에서 그런 맛을 어디서 느껴보겠어요? 초코파이 장사가 잘 되면서 북한 사람들의 한국 제품에 대한 생각을 알 수 있었습니다. 개성공단을 통해서 사람들 인식이 많이 바뀌었더라고요. 한국 제품은 믿고 먹어, 믿고 써. 이런 이미지가 완전히 자리 잡혔습니다. 한국 제품이라고 강조하면 비싸도 다들 샀어요. 한국 것 아니냐고 물어보면 그렇다고 하면 그냥 다 가져갔습니다. 흥미로운 건 개성공단 직원들 이야기였습니다. 한국에서 온 직원들이 간식으로 초코파이를 하나씩 주면 북한 직원들이 안 먹고 모아뒀다고 하더라고요. 일정 수량이 모이면 그걸 들고 시장에 나와서 팔았다는 거죠. 간식으로 주는 건데 안에서 먹고 나와라. 밖으로 가져나가지 말아라. 한국 측에서도 이런 이야기를 했대요. 소문나니까 한국 물건이 밖으로 나가는 게 북한 사이에서 보여지는 이미지가 안 좋다는 거였죠. 하지만 나중에는 위에서 알게 됐습니다. 초소에서 가져나가는 짐을 다 수색해서 못 가져나오게 했다고 해요. 그러면 그 사람들이 어떻게 했는지 아세요? 침실에다 초코파이를 모아뒀다가 산을 메고 돌아서 산을 넘어왔다고 합니다. 그 정도로 인기가 많았어요. 위험을 감수하고라도 가져나와서 팔겠다는 거잖아요. 당국에서는 이런 걸 막으려고 했죠. 적대국이라고 하면서 못 살고 가난한 나라라고 하는데 사람들이 그런 걸 찾아서 먹고 이런 상황이 오면 안 된다.
유통을 못하게 해라. 이런 논리였습니다. 하지만 사람들은 다 방법을 찾았어요. 그만큼 한국 제품에 대한 신뢰와 선호도가 높았거든요. 저도 나중에는 한국 제품이라는 점을 강조해서 장사를 했어요. 제가 탈북을 결심하게 된 가장 큰 계기는 외삼촌의 전화였습니다. 외삼촌이 한국에 먼저 들어가셨거든요. 그분과 통화를 하게 됐는데 처음 전화할 때 여러 이야기를 했어요. 잘 사냐, 잘 지내냐, 뭐 필요한 거 없냐, 이런 이야기들은 다 기억이 안 나고 딱 하나만 기억에 남았습니다. 야, 과일이 썩어서 버린다. 바나나를 안 먹는다는 거예요. 북한에서 바나나가 얼마나 비싸고 귀한 과일인지 아시죠? 명절 때나 특별한 날에 사서 먹는 과일이었는데 그게 썩어서 버려진다는 소리를 들으니 정말 말이 안 나오더라고요. 아무리 못 살아도 굶어 죽는 사람은 없다. 외삼촌이 북한에서 온 지 1년도 안 됐는데 이런 말을 하시니까 정말 충격이었습니다. 북한에는 아직도 많은 사람들이 생존을 위해서 애쓰면서 사는데 말이죠. 그리고 돈 이야기를 들었을 때는 더 놀랐어요. 하루 나가서 일하면 10만 원, 15만 원을 번다는 거예요. 남자들이 그 돈이면 북한 기준으로 생각하면 쌀 몇 지대를 살 수 있고 몇 달을 먹을 수 있는 돈이었습니다. 쌀 10kg 사면 한 달에 다 못 먹는다. 그럼 뭐 먹고 사냐? 먹을 게 많다. 과일도 먹어야 하고 채소도 먹어야 하고 간식도 많고 라면도 있고 하루에 버는 게 15만 원인데 라면 하나가 1,000원도 안 한다고 하니까 그러면 라면을 몇 개나 살 수 있는 거냐는 생각이 들었어요. 제가 입당할 때 그렇게 힘들게 모아서 뇌물로 바쳤던 그 돈으로 한국에서는 간식을 실컷 먹을 수 있다는 거잖아요. 정말 충격적이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법에 위반되지 않는 건 다 할 수 있다는 말이 가장 크게 다가왔어요. 전공도 선택할 수 있고 원하는 건 다 할 수 있다는 거였습니다. 그런 이야기를 들은 후에 제 상황도 안 좋아졌습니다. 장사를 열심히 해서 학교 갈 준비를 하려고 돈을 벌었는데 밤에 짐을 내리다가 길을 막혀서 물량을 몽땅 빼앗겼거든요. 그것도 법에 위반되는 물건도 아니고 그냥 북한 내에서 하는 일을 불법이라고 하는 거였어요. 그 물량을 다 포기하면 눈 감아주겠다고 하더라고요. 포기 안 하면 노동단련대 같은 데 가야 한다면서 말이죠. 그러면 학교도 못 가고 의미가 없어지잖아요. 그때 생각했습니다. 왜 이렇게 애써서 살아야 하나? 중국이나 한국에서는 그런 걸 절대 불법이라고 하지 않을 텐데 여기서만 불법이라고 하니까 답답했어요. 탈북을 결심한 후 2개월 정도 준비했습니다. 그리고 엄마한테 말씀드렸어요. 엄마, 저 한국에 가려고 하는데 준비 다 해놨습니다. 오늘 저녁에 나가야 됩니다. 너무 위험한 길이라 엄마한테 강요는 못하겠더라고요. 혼자 가려면 이미 갔을 건데 가족들과 함께 가고 싶어서 준비해뒀습니다. 너무 위험한 길이고 가다 잡히면 교도소에 가야 될 수도 있고 최악의 경우 정치범 수용소에 들어가거나 할 수도 있습니다. 잘 고민해서 결정해 주세요. 엄마의 반응은 정말 놀라웠습니다. 1초도 고민하지 않으시더라고요. 내가 가는데 못 갈 이유가 있냐? 저는 엄마가 조금은 고민하실 줄 알았어요. 거기서 생활이 안정돼 있었고 그렇게 막 어렵게 살지는 않았거든요. 아무것도 없이 다 포기하고 나와야 하는 상황인데 말이죠. 그때 정말 엄마한테 고마웠습니다. 평생 살면서 엄마한테 제일 고마웠던 순간이었어요. 모든 걸 다 버리고 나와야 하는데 그냥 저를 선택해 주신 거잖아요. 딸의 결심을 따라준 거죠. 그날 저녁에 밀수하는 사람들한테 엄마를 짐꾼처럼 먼저 보냈습니다. 다음 날 동생을 데리고 나왔어요. 동생은 집에서 키우던 강아지와 함께 데리고 나왔는데 군인들한테는 중국에 보내는 물건 때문에
걔가 사납고 말 안 듣어서 집 사람 중에 동생 하나 데리고 간다고 했어요. 결국 그 강아지가 동생과 저를 살렸습니다. 압록강을 건널 때 정말 위험한 순간이 있었거든요. 저는 물에 휩쓸려 가지고 넘어져서 떠내려갔어요. 동생을 먼저 올려보내고 강아지는 훌쩍 뛰어 올라갔는데 강아지 목줄을 잡고 있었어요. 강아지가 앞발로 딱 버텨주면서 제가 다시 일어설 수 있었습니다. 그때 정말 고마웠어요. 마음 같아서는 강아지도 한국까지 데리고 오고 싶었는데 그럴 수는 없었죠. 탈북 과정은 정말 험난했습니다. 처음에는 작은 오토바이 뒤에 3명이 웅크리고 누워서 방수포를 씌우고 갔어요. 바닥이 이만한데 3명이 웅크리고 누우면 가득 찼거든요. 그 위에다 방수포 씌우고 건물 자재나 풀 같은 것들을 올려서 안 보이게 했습니다. 시골에서 뭔가 허술한 걸 싣고 나가는 것처럼 보이게 해서 덜컹덜컹 한참을 갔어요. 그 다음에는 조금 더 큰 짐차로 갈아탔죠. 그때는 그냥 방수포만 씌워주더라고요. 그 다음부터는 버스도 타고 택시도 탔습니다. 교통수단이라고 생긴 건 다 탔던 것 같아요. 베트남을 돌아서 라오스까지 갔는데 거기서 1달 정도 있었어요. 라오스에서 비행기 타러 갈 때가 가장 무서웠어요. 대사관 직원이 나와서 이야기해 주는데 근처에 북한 대사관이 있으니까 잡히면 자기네 대사관 직원들이 안 도와주니까 조심해야 된다. 잡히면 우리가 책임 못 진다고 하더라고요. 정말 다리가 부들부들 떨렸습니다. 라오스 공항은 불이 너무 환했어요. 근데 북한 대사관 사람을 보면 어떡하나 싶어서 그것도 무서웠고 한편으로는 비행기를 탄다니까 설레기도 했습니다. 떨리는 심장으로 비행기에 올랐어요. 처음 비행기를 탄 거잖아요. 좋기도 하고 떨리기도 했습니다. 이제 정말 대한민국에 가는구나. 하지만 정말 한국으로 갈지 확신이 서지 않았어요. 비행기가 이륙하고 나서야 조금 긴장이 풀렸습니다. 창문으로 밖이 보이는데 북한에서는 비행기를 눈으로만 봤던 건데 내가 타고 있다니까 정말 감동적이었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비행기 안에서 방송이 나왔습니다. 한국에 도착했습니다. 그때 정말 누가 없었으면 만세를 불렀을 것 같아요. 모든 걸 다 버리고 한국에 온 건데 성공한 거잖아요. 엄마랑 동생이랑 손을 꽉 잡고 눈물만 줄줄 났습니다. 인천공항에 도착했을 때의 충격은 지금도 잊을 수 없습니다. 공항이 엄청 크고 길을 하나도 모르겠더라고요. 화장실을 가라고 해서 갔는데 정말 으리으리한 거예요. 불도 밝고 시설이 너무 좋았어요. 그런데 가장 신기했던 건 자동 수도꼭지였습니다. 아무리 해도 물이 안 나와서 어떡하지, 안 씻고 가야 되나 하고 있는데 옆 사람을 보니까 수도꼭지 밑에 손을 대더라고요. 따라 했더니 물이 나오는 거예요. 이게 뭐야? 하면서 정말 놀랐습니다. 화장실에 휴지도 다 있고 신기한 게 많았어요. 저는 휴지를 가지고 들어가야 되는 줄 알았거든요. 근데 휴지통에 휴지가 많이 있으니까 아, 여기서 주는구나 생각했죠. 새벽쯤에 도착했는데 건물들이 엄청 많더라고요. 왜 건물들이 저렇게 많지? 한국에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 거야?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북한에서는 아파트도 듬성듬성 있는데 집들이 그렇게 모여 있는 데를 본 적이 없었거든요. 국정원에 들어가서 첫 끼니를 먹을 때 정말 감동이었어요. 2개월 동안 김치 맛을 못 봤는데 북한에서 먹던 김치 맛 그대로였습니다. 너무 맛있어서 김치부터 다 먹었어요. 반찬도 정말 많이 나왔고 소고기탕도 있었어요. 소고기인 줄 모르고 먹었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 소고기였더라고요. 우리한테 왜 이렇게 잘해주지? 북한에서는 공짜로 이런 밥을 얻어먹기가 쉽지 않았거든요.
어디 가서 밥을 얻어먹으려면 간식을 사들고 가서 눈치를 보면서 먹어야 했는데 여기서는 부족하면 더 가져가라고 하더라고요. 정말 눈치 안 보고 배불리 먹을 수 있어서 좋았습니다. 엄마는 그때까지도 긴장하고 계셨어요. 한국에 대한 소식을 많이 모르셨거든요. 한국에서 우리한테 잘해줄 이유가 뭘까 그런 생각을 하셨대요. 다음 날 옷도 줬는데 모든 게 새 거였습니다. 속옷, 운동복, 운동화까지 다 따로따로 주더라고요. 운동복을 따로 가져본 적이 없었는데 정말 신기했어요. 북한에서는 운동복이 따로 있고 외출복이 따로 있는 게 아니거든요. 화장품 세트를 받았을 때는 더 감동적이었습니다. 스킨, 로션, 아이크림까지 풀 세트로 주는 거예요. 언제 아이크림을 발라보고 스킨 로션을 세트로 써보겠어요? 북한에서는 하나 사려고 돈을 꼬깃꼬깃 모았는데 세트로 받으니까 뭔가 빚진 것 같은 마음이 들더라고요. 조사를 받을 때는 조금 긴장됐어요. 엄마랑 동생은 이틀 받고 끝났는데 저는 군 생활을 했다고 해서 2주 동안 받았거든요. 거짓말 탐지기까지 했어요. 지금이라도 거짓말한 게 있으면 이야기해라. 다 나온다. 이렇게 해서 정말 떨렸습니다. 혹시 북한으로 돌려보내는 건 아닐까 그런 걱정도 들고 혹시 뭘 빠뜨린 게 없나 온갖 생각을 다 했습니다. 하나원에서 가장 신기했던 건 직업 체험이었습니다. 외부에서 와서 댄스도 가르쳐주고 네일 아트도 가르쳐주더라고요. 댄서, 래퍼가 직업이 될 수 있다는 것부터 놀라웠어요. 북한에서는 그런 걸 했다가는 날라리 취급받았거든요. 플로리스트 체험도 정말 특별했습니다. 한국에는 2만 가지가 넘는 종류의 직업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정말 원하는 것들을 다양하게 다 하면서 살 수 있는 나라구나 싶었습니다. 취미가 있어서 할 수 있는 것 자체를 또 하나의 직업으로 만들 수 있다는 게 너무 놀라웠어요. 북한에서는 국가에서 만들어 놓은 직종밖에 없거든요. 개인이 새로운 직업을 만들어낼 수는 없잖아요. 네일아트 체험을 용인에 있는 대학교에 가서 했는데 네일아트를 받는 사람들이 정말 많다더라고요. 이것도 하면 직업이 되고 꽤 수입이 되는 직업이라고 하시는 거예요. 북한에서는 손톱에 이런 걸 하고 다녔다가는 날라리 물들었다고 할 텐데 말이죠. 메이크업 하는 것도 직업이 되고 컬러풀하게 파란색도 칠할 수 있다는 것도 신기했어요. 정말 자유로운 사회라는 걸 느꼈습니다. 내가 생각하는 걸 마음대로 할 수 있다는 자유 말입니다. 하나원을 졸업하고 울산으로 갔습니다. 삼촌이 울산에서 일하고 계셨고 중공업 기업들이 많아서 일자리가 많을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엄마가 나이가 있으셔서 직업을 구하는데 유리할 것 같았어요. 처음 집을 받았을 때는 정말 좋았어요. 부엌에 가스와 전기로 요리할 수 있고 물을 틀었는데 수압이 엄청 셌습니다. 엄마 이제 물 깃기 걱정 안 해도 되겠어요. 겨울에 물 깃는 게 정말 힘들었거든요. 밤 12시, 1시가 돼도 전기가 안 나가더라고요. 저는 밤에 아파트가 소등하지 않을까 생각했는데 24시간 불이 들어오는 거예요. 북한에서는 아무리 좋은 동네라도 24시간 불이 들어오는 데는 없었거든요. 엄마랑 동생이랑 모여서 정말 이런 집에서 살 수 있다고 이야기를 계속했습니다. 그런 집에서 살 수 있다는 것만으로도 행복했어요. 한개월 후에 서울로 올라와서 공부를 시작했어요. 신문을 하루 종일 읽어도 이해를 못하겠더라고요. 외래어도 많고 전문 용어들이 너무 어려웠습니다. 한국에서 뭘 해도 공부를 안 하고는 안 되겠다. 사회에 적응을 하려면 공부를 하면서 적응해야겠다 싶었어요. 난민을 지원하는 교회 센터에 들어갔습니다. 다락 침대가 있는 작은 공간이었지만 기숙사를 제공받을 수 있어서 좋았어요. 피부색이 다른 남아공 쪽 친구들도 많이 있었는데 처음 보는 터라 긴장되긴 했지만
대화가 안 되는 게 두려웠을 뿐이었습니다. 누군가 나한테 이런 걸 공짜로 줄 수 있다는 것 자체는 두렵지 않았어요. 이렇게라도 생활할 수 있고 공부도 할 수 있다는 게 고마웠습니다. 2개월 만에 북한 관련 연구원에 간사로 취직했습니다. 엑셀도 못 다뤘는데 속성으로 며칠 배워서 들어갔어요. 정말 서툴렀지만 저를 받아주셔서 고마웠습니다. 2년 동안 일하면서 정말 많이 배웠어요. 그 과정에서 영어 공부도 시작했어요. 무역에 관심이 있었거든요. 아침 직장인 반도 있다는 걸 알고 정말 놀랐습니다. 북한 사람들을 지원해주는 단체들이 꽤 있더라고요. 직장인 반에 가면 친구들이 엄청 열심히 하는 거예요. 대한민국 분들은 어디 가서 뭘 배우면 그 시간만큼 정말 헛되지 않게 배우시더라고요. 북한에서는 강압적으로 하다 보니까 시간 때우기였는데 여기서는 정말 열심히 살고 싶어서 하는 거더라고요. 필리핀, 미국, 캐나다로 연수도 다녀왔습니다. 대한민국 여권을 받았을 때 정말 감동적이었어요. 온라인에서 검색해보니까 갈 수 있는 데가 정말 많더라고요. 거의 전 세계를 다 갈 수 있었습니다. 미국에 갔을 때 백인이랑 흑인을 처음 봤어요. 할아버지 할머니가 전쟁 났을 때 이야기로만 들었던 사람들을 정말 보는 거라 너무 신기했습니다. 쿠바 여행을 갈 때는 중동 쪽 친구들, 유럽 친구들과 함께 갔는데 그 친구들은 비자를 받아야 하는 구간이 많더라고요. 우리는 그냥 갈 수 있어서 정말 감사했습니다. 북한에서는 옆 동네 가는 것도 증명서가 필요했는데 이제는 전 세계를 마음대로 갈 수 있다니까 꿈만 같았어요. 미국 전시회에서 만난 무역회사분들과 계속 연락하면서 기회가 왔어요. 그분들이 아시아 진출을 계획하고 있었고 한국부터 들어오려고 하는 시점이었거든요. 너무 좋은 기회라 생각해서 시작하게 됐습니다. 작년 7월에 제이스 인터내셔널 트레이딩이라는 회사를 차렸습니다. 이탈리아 프리미엄 식품을 수입하고 있어요. 올리브 오일, 파스타 소스, 착즙 주스, 말린 토마토 소스 같은 것들이죠. 특히 시칠리아 블러드 오렌지를 짜서 만든 100% 착즙 주스와 산도 0.05% 올리브 오일이 베스트셀러예요. 아보카도 오일도 있는데 올리브 오일하고 아보카도 오일은 매일 드시는 분들에게는 필수 아이템이더라고요. 지금 일하고 있는 미국 분들과는 정말 가까운 친구가 됐어요. 회사를 오픈하고 나서 제가 부족한 게 많잖아요. 4년이라는 기간 동안 뭘 배웠겠어요, 솔직히. 그래도 필요하거나 모르는 게 있을 때마다 문의하면 잘 도와주고 있습니다. 제 꿈은 정말 소박합니다. 북한에서 가난도 겪고 정말 어려운 경험을 많이 했어요. 그런 경제적 가난을 되풀이하고 싶지 않습니다. 그리고 한국에 와서 정말 너무 많은 배려를 받고 살았거든요. 10만 원 들고 서울에 올라와서 공부할 수 있었던 것도 교회 단체들과 주변 분들의 정말 많은 배려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런 배려를 받은 만큼 베풀면서 살 수 있는 그런 삶을 살면 너무 좋겠어요. 그 이상 바랄 게 없을 것 같습니다. 이 이야기가 마음에 드신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관심이 더 많은 사연을 나눌 수 있는 힘이 됩니다. 다음에도 공감되는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